작은 용기가 만든 정의. 지금 고발하러 갑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곳곳에는 갈 곳을 잃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세계 난민 수는 무려 2,130만 명. 그중에서 난민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유린당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지금 알려드릴 이 고발은 지난 2016년 8월 9일 영국 유력 일간지에서 폭로하게 됩니다. 자, 이 폭로 속 주인공들은 바로 남태평양의 작은 섬 나우루의 호주행 난민들. 참고로 호주에서는 배를 타고 호주로 망명을 해오는 난민, 일명 보트피플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인근 섬나라인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니에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난민을 보내는 태평양 해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보내진 난민들이 겪고 있는 실상은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영국 일간지에서 몰래 입수한 일명 나우루 보고서. 이 안에는 폭행과 성적 학대 등 무려 2,116건의 인권 유린 사례가 담겨져 있는데요. 특히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학대. 수용소 내 남성 보안 요원은 여자아이에게 신체를 노출하는 조건으로 샤워 시간을 더 주거나 자, 심지어는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 소녀가 성폭행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하네요.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호주를 향했던 난민들은 결국 호주 땅에 발 한 번 디뎌보지 못한 채 수용소 섬에 갇혀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호주 정부의 무관심한 방관 그리고 수용소의 안일한 관리 실태에 분노한 사람들은 SNS를 통해 샵 Bring them here, 난민들을 여기로 데려와라, 샵 Close the camp, 캠프의 문을 닫아라 라는 내용으로 해시태그 캠페인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요? 네, 현재 호주 당국은요, 영국 일간지에서 폭로한 나우루 수용소의 실태에 대해서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들은 파푸아뉴기니 나우루 수용소에 매년 1조 원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겐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민들을 돕지 못할지언정 2번 죽이는 일이 계속 자행되면 안 되겠죠. 캄보디아 국민 배우 암살의 진실. 왕립 무용단을 거쳐 영화 관계자에게 발탁된 뒤 1990년대를 주름잡으며 캄보디아 국민 배우로 사랑받은 삐셋 빌리카. 자, 그런데 이 1999년 7월 그녀는 백주 대낮 도심 한가운데서 괴한들에게 의문의 총살을 당하는데요. 총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 범인을 봤다는 사람도 그리고 사건을 밝히려는 경찰의 노력은 어디에도 없었고요. 그녀의 가족들마저 급히 프랑스로 이민을 가면서 삐셋 빌리카의 피살 사건은 급 마무리되고 맙니다. 와. 그런데 여배우 삐셋 빌리카의 죽음을 수상히 여긴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프랑스의 유력한 엘 주간지. 엘 주간지는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프랑스에 사는 그녀의 가족들을 취재하며 감춰진 증거들을 수집합니다. 자, 그리고 사건 발생 3개월 뒤인 1999년 10월 엘 주간지는 삐셋 빌리카의 죽음에 대한 핵폭탄급 폭로 기사를 발표합니다. 뭐죠? 야, 이게 뭐 누군가가 살해하긴 한 건데 이 누군가가 되게 중요한가 보네요. 자, 프랑스 주간지에서 지목한 범인은 당시 캄보디아 최고 권력자인 훈센 총리의 아내 분라니 여사. 어머머. 자, 그리고 그녀가 암살을 사주한 이유로 삐셋 빌리카와 훈센 총리가 내연 관계였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맙니다. 훈센 총리가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는 삐셋 빌리카의 자동차와 주택 등기부 등본을 몰수, 또 은행 통장까지 지급 정지시키며 그녀를 재정적으로 압박했는데요. 자, 하지만 이것도 성에 차지 않았던 분라니 여사는 먼저 캄보디아의 폭렁디 경찰청장에게 그녀의 암살을 사주했습니다. 자, 그러나 폭렁디 경찰청장은 삐셋 빌리카를 따로 만나서 다른 나라로 도피하라고 일러줬습니다. 어머. 자, 그런데 삐셋 빌리카가 잠시 도피를 고민하는 사이에 안타깝게도 다른 암살범이 그녀를 먼저 죽였다는 거였죠. 여러 군데에다 다 부탁을 해놨나요? 부탁을 이제 여러 군데 한 건데요. 어. 당시 엘 주간지의 폭로 기사를 접한 분라니 여사는 이들 가만 안 둬. 명예훼손으로 싹 다 고소할 거야. 자, 이렇게 맞대응을 했고요. 그 얘기를 들은 엘 주간지도 저희는 필적과 지문 감식을 끝낸 삐셋 빌리카의 일기장을 토대로 기사를 썼습니다. 만약 우리를 고소한다면 저희가 확보한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겠습니다.
제발 대응해라. 진실 게임만 해보자.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요. 자, 그런데 이런 L 주간지의 대응에 어쩐 일인지 분란이 여사는 어떠한 고소도 진행하지 않았고요. 자, 대신 9년 뒤인 2008년에 처음 암살 의뢰를 받았던 혹 렁디 경찰청장이 의문의 헬기 추락으로 사망하면서 미치겠다. 이 사건은 더욱더 수렁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배우 피셋 빌리카의 죽음에 대한 진실, 진짜 배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위스 금융계를 발칵 뒤집은 대도. 150년 넘게 스위스 은행의 근간을 이룬 신념, 바로 고객 비밀 엄수 원칙, 즉 비밀주의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철벽 같던 비밀주의 원칙에 가려진 H은행 스위스 지점에 비리를 고발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때는 2007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H은행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직원 에르베 팔치아니는요, 일부 직원들이 H은행의 비리에 가담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객들이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검은 계좌를 숨겨주는 것은 물론 세금을 물지 않도록 탈세 정보를 제공했던 건데요. 어머.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팔치아니는 이런 부패 결코 두고 볼 순 없어. 내가 나서야겠어. 라며 구심 끝에 H은행의 비밀 계좌와 전 세계 206개 나라 10만여 명 고객 정보를 해킹. 이 정보들이 고스란히 담긴 CD 5장을 들고 퇴사합니다. 영화네, 영화. 자, 그 뒤 먼저 그가 한 일은 테러 활동의 비밀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좌들을 확인한 뒤 꾸준히 테러의 위협을 받는 레바논 지역의 한 은행을 연결해 이 정보를 넘기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팔치아니는 오히려 이곳 은행들의 신고로 스위스 경찰에 붙잡히고 맙니다. 몇 시간 신문 끝에 다음 날 다시 출두 명령을 받게 된 팔치아니. 하지만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아내와 3살짜리 딸을 데리고 고국 프랑스로 피신했습니다. 대단하다. 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의 재무장관에게 무사히 H은행의 비리 정보를 제공한 팔치아니. 그리고 드디어 2015년 2월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상 최대의 검은 돈 스캔들 스위스 릭스가 터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팔차례 리스트 덕분에 철벽 같았던 금융계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었고요. 그동안 스위스 정부가 지켜왔던 은행 비밀주의 원칙 역시 이 계기로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세계를 쥐락펴락한 남자 에르베 팔치아니는 현재 프랑스 세무당국에 IT 기술 자문을 해주면서 자신과 같은 내부 고발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여전히 내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종교, 사이언톨러지 내부 자료 폭로. 2007년 이라크전 때 미군이 12명의 이라크 국민 살해 영상 공개. 2017년 5,000명을 도청한 CIA 해킹 사건 고발. 2006년에 설립된 뒤 단 3년 만에 미국 3대 일간지인 W포스트가 지난 30년간 이룬 성과보다 더 영향력 있는 특종을 세상에 알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킬리크스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라 불리며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있던 줄리안 어산지. 올해로 48세인 그는 16살 때부터 시드니 국영통신사의 컴퓨터 시스템과 미 공군이나 미 최대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악의적인 성격이 아닌 정보의 공유만을 목적으로 했다는 건데요. 그가 이렇게 해킹을 시작한 이유, 정보 유통을 통해 정부의 위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아이슬란드에서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함께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킬리크스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도대체 이 엄청난 정보들을 어디서 얻는 건가요? 어산지와 동료들이 기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해킹에 나서기도 하고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참고로 현재 위킬리크스는 기득권 계층이 저지른 수많은 부정부패를 포함 무려 120만여 건이 넘는 기밀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내부 고발자 줄리안 어산지는 위킬리크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가면을 씌워주면 진실을 말하죠. 이제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라고 말했죠. 자, 그리고요. 폭로의 대명사가 된 위킬리크스의 파워. 무려 한 나라의 독재 정권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지난 2011년 1월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튀니지에서는요. 10만여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민주화를 외쳤습니다.
이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 무려 23년간 독재 정치를 하던 벤 알리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명 제스민 혁명이라 불리는 이 변화의 물결은 바로 위키리크스에서 시작됐습니다. 2010년 11월 28일 위키리크스는 미국의 공식 외교 문서를 세계에 공개합니다. 그 문서 중에서 주 튀니지 미국 대사 로버트 고덱이 국민의 것은 곧 나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미국에 보낸 전문이 바로 혁명의 발단이 돼버린 겁니다. 이 전문에서 공개된 충격적인 사실. 벤 알리 튀니지 대통령과 일가 친척이 장장 23년간 마치 거대한 마피아 집단처럼 굴림,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탈하고 온갖 사치를 벌였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특히 튀니지 대중을 분노케 만든 내용은 미국 대사인 로버트가 지난 2009년 대통령 사위 자택에 초청받은 뒤 작성한 글인데요. 대통령 사위인 모하메드 집에는 50m 길이의 레인을 갖춘 실내 수영장이 있었고 실제 로마 시대 유물이라는 사자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하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주인과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튀니지의 독재자 벤 알리 일가의 사치 또 부패상을 만천하에 까발린 것이죠. 튀니지 국민은 대통령 일가의 민낯을 이 문서를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독재자가 수십 년간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릴수록 튀니지 국민들은 천정부지로 솟는 물가와 고실업률에 시달려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건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2010년 12월 컴퓨터 공학도였던 26세 청년 부아지지의 분신 소식이 기폭제가 돼서 마침내 이듬해 1월 튀니지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이후에 2011년 1월 14일 벤 알리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몰래 사우디행 비행기에 올랐고요. 마치 철옹성과도 같았던 그의 나라가 풀뿌리 민중의 힘, 피플 파워에 의해 막을 내린 순간이 됐습니다. 폭로의 아이콘이 된 위킬리크스가 거둔 첫 번째 혁명. 더욱 의미 있는 건 튀니지에서 시작된 제스민 혁명이 이웃 국가인 이집트, 리비아 등 중동 국가로도 번져서 아랍의 봄을 알린 것이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용기 있는 고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유엔을 비롯한 모든 구호단체에 만연한 문제다라며 전 세계를 향해 고발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파키스탄의 유엔 긴급조정센터 책임자로 지낸 앤드류 맥클라우드인데요. 평소 유엔의 불합리한 운영 체제에 비판적이었던 그는 결국 2009년 유엔을 나와 유엔 구호요원들의 지원국 아동학대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데 구호단체의 비리를 밝히는 데 힘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옥스팜의 성추문 스캔들이 터지자 그가 지난해 영국의 전 국제개발부 장관에게 남겼던 조서 내용이 최근에 영국 유력 일간지를 통해 공개되면서 큰 파문을 몰고 오게 됩니다. 자, 유엔을 비롯한 구호단체 직원들이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해 유엔 측에선 자신들의 과오를 일부 인정하며 성추문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참고로 이 내용은 2016년 1년간 유엔과 구호단체 직원들이 지원국에 있는 현지인 3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반기를 든 전 유엔 긴급조정센터 책임자 앤드류 맥클라우드 씨는 여기에 집계되지 않은 지역까지 합치면 그 수치는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보고에는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즉, 근 10년간 무려 6만 명의 사람들이 성범죄에 노출됐을 거라고 주장을 한 거죠. 6만 명? 아,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2003년 6월 저널리스트 리암 셰프는 한 제보를 받게 됩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아이 아동 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에이즈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이 아동보호센터. 이곳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감염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요양시설입니다. 제보를 받은 리암 셰프는 곧바로 아이 아동보호센터를 방문. 센터 측에는 자신을 직원의 가족이라고 소개한 뒤 직접 돌아보며 은밀하게 관찰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리암 셰프는 A4 용지 8쪽 분량의 보도를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리면서 비로소 이 아동센터의 잔혹한 실상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그가 작성한 기사에 따르면요, 이 아동보호센터는 1989년 설립 이후 2002년까지 생후 3개월에서 5살 사이에
영유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치료제의 독성과 내성 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을 시행했습니다. 6개월 된 아기에게는 정상치의 2배에 달하는 홍역 백신을 투여, 약을 거부하는 아이들에겐 위벽을 뚫어서 직접 위에 약물을 투여하는 튜브 시술까지 강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약물 투여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보였던 아이 중 대다수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그런데 정말 분노가 치미는 일은 이곳에 수용돼 피실험자가 된 아이들 대부분은 고아로 뉴욕시의 아동보호청이 이를 묵인해 와. 실험이 강행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낫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계 3대 제약회사인 G사와 P사 등 약품과 재정적 지원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부 기관들까지도 대거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파문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 크게 분노한 인권단체와 뉴욕 시민들은 매주 이 아동보호센터 앞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에 약물을 공급한 G제약회사는 미 당국의 인가하에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시행된 실험이다라는 입장을 밝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어른들의 검은 악행들이 낱낱이 밝혀져서 아이들의 억울함이 하루빨리 풀리길 바랍니다.